제 이름은 김지한이고 28살입니다. 6개월 전 저는 언니 김서연의 결혼식을 위해 제주도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식장에 도착해서 제 이름을 말했을 때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객 명단을 한 번, 두 번 넘겨보더니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명단에 이름이 없으시네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언니는 소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너 정말 초대 받을 줄 알았니?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축의금 접수대 위에 선물 하나만 올려놓았죠. 작은 은색 상자였습니다. 몇 시간 후 서연 언니가 400명의 하객 앞에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언니는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즐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금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선물이 왜 언니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이해하려면 제가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 평창동의 3층짜리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양평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유명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벽 안에는 2명의 딸이 있었고 그중 중요한 건 단 1명뿐이었습니다. 서연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언니는 더 큰 침실, 명품 옷,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부모님은 언니의 무용 발표회에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입던 헌옷과 침묵만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 내에서 제 위치를 확실히 깨달은 건 20살 생일 때였습니다. 저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2자리 숫자가 되는 생일은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풍선과 제 이름이 적힌 케이크, 어쩌면 언니가 했던 것처럼 포니를 부르고 뷔페를 차려 반 친구 40명을 초대한 파티를 상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 언니의 사교 모임 준비로 통화 중이었고 아버지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2분 모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어머니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알아, 우리 강아지. 나중에 뭐라도 하자. 그들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할머니인 최영자 여사님이 작은 포장 상자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소중한 아가. 할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난감이 아닌 진짜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죽 스트랩이 달린 제 작은 손에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은색 바디의 카메라였습니다. 너는 예술가의 눈을 가졌단다, 얘야. 할머니가 제 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언젠가 세상도 내가 너에게서 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그 카메라는 제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8년 후 저는 국내 최고의 미대 중 하나인 홍익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마침내 저를 주목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열정을 쫓는 것에 대한 짧은 연설을 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와 아버지의 굳건한 악수를 상상하며 몇 주 동안 연습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저는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연 언니는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버지의 노트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식은 위시에 시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윌시에는 출발해야 해요.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얘야, 일이 좀 생겼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마침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대기업 전략기획실 임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언니 경력에 아주 중요한 기회야. 우린 빠질 수가 없어. 저는 졸업가운을 입은 채 연설 원고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 졸업식이잖아요. 사진은 진짜 직업이 아니야,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도 언니처럼 경영대학원이나 생각해보렴. 언니는 비웃듯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관중석에서 단 하나의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최영자 할머니. 매는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억하렴, 아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보물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조용히 전해지는 것들이 진짜 보물이지.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하지만 몇 년 후 언니의 결혼식장 밖에서 은색 상자를 손에 들고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가방 2개를 싸서 제주도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침묵 속에서 제 삶을 꾸렸습니다. 저는 웨딩 포토그래퍼의 보조로 시작해 장비를 나르고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객 한 명 한 명을 통해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낯선 사람 사진이나 찍어주는 지안이었습니다. 서연 언니는 가끔 전화를 걸었는데 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9살에 마케팅 이사가 된 것, 전망 좋은 사무실, 헤지펀드 매니저와의 약혼 같은 것들이요. 모든 대화는 언니의 동무대였고 저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방금 10억짜리 캠페인을 따냈어. 어느 저녁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어때? 아직도 그 자잘한 사진 촬영이나 하고 있니? 저는 당시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 유리창이 있는 사무실이었죠. 벽에는 상패가 걸려 있었고 언니가 들으면 기절할 만한 고객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 언니. 캠페인 성공한 거 축하해. 고마워. 엄마 아빠가 다음 주에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대. 당연히 너는 초대 못해. 직계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거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직계 가족.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회사인 에버라이트 스튜디오는 작년에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예인 고객, 잡지 특집 기사, 12명의 직원. 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죠.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모르는 서울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지한 씨 되십니까? 할머니의 담당 변호사인 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최영재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82살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력이 쇠하셨지만 저는 항상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통화하고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장례식은 할머니의 삶이 닿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대형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명한 예술 후원가였습니다. 갤러리와 장학금,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셨죠. 할머니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믿으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에 혼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앞줄에서 조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서연 언니는 검은색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위로의 포옹이 오가는 사이사이 언니는 계속 어머니를 쳐다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석 컬렉션 말이야. 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가져올 수 있는지 변호사님이랑 얘기해봤어? 어머니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가족들이 할머니의 유품을 재고품처럼 쐬고 있는 동안 할머니의 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했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눈매를 가진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한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남으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께서 전해드리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저를 성당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제 맞은편에 앉아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2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유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뜻을 밝히셨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공개 유언장과는 별개입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2개의 문서와 편지 1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유산 상속에 대한 공증된 수정조항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3번이나 읽었습니다. 최 가문의 보석 컬렉션. 30억 원 상당의 할머니의 전체 보석 컬렉션은 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제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안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하지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서연이는 이 보석들을 트로피나 과시용 상징으로만 여긴단다. 하지만 너, 나의 사랑하는 아가는 이 보석들의 역사와 의미를 볼 줄 알지. 아름다움은 소유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는 것을 너는 이해하니까. 네 엄마와 언니는 화를 낼 게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지켜보았단다. 이 물건들은 그 가치를 존중해줄 사람에게 가야 한다. 바로 너란다.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한 씨가 공개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상당을 나왔을 때 제 가슴 속에는 6개월 동안 품게 될 비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언니의 결혼식에서 이 비밀을 사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약혼했다고요. 상대는 박민준, 대단한 부동산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상업부동산 절반을 소유한 집안이었죠. 부와 부의 결합, 지위와 지위의 결합. 부모님이 항상 꿈꾸던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객 400명, 억대 예산, 모든 디테일이 완벽하게 계획된 결혼식이었죠. 저는 청첩장을 기다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지는 거라고, 설마 친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언니 결혼식 청첩장을 못 받았어요. 언니한테 바로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서연이가 내게 대신 말해달라고 하더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을 아주 오붓하게 치르기로 해서 서연이는 네가 참석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한단다. 오붓하게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하객이 400명이라는 걸 봤는데요. 또다시 침묵. 너도 알잖니. 네가 이런 행사에 오면 어색해하는 거. 우리는 서연이의 날에 방해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수화기를 귀에 눌러댔습니다. 알겠어요.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았습니다. 드레스 피팅 사진, 약혼 파티,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혼수 목록, 축하하는 수백 명의 댓글들, 400명의 하객이 있지만 친동생을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가족이 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금지하고 오붓한 결혼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동안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결혼식 3일 전에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편도 피켓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가방 하나를 싸고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었죠.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흰 리본이 달린 은색 상자. 핸드백에 들어갈 만큼 작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도 못할 만큼 가벼운 상자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집에 머물며 또 다른 거절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28년 동안 저는 가족에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시, 편애, 무심한 잔인함을 받아들였습니다. 400km 떨어진 곳에 삶을 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난동을 부리거나 언니의 날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 결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심플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을 바른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색 상자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니가 상자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비밀을 영원히 품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적절한 순간을 찾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저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라 호텔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다, 로비에는 웬만한 월세보다 비쌀 거대한 꽃장식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고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서서 은색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한 팥죽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매만지며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젊은 여성이 소설책만큼 두꺼운 하객 명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서연, 박민준 결혼식에 왔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안입니다. 신부 동생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명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깝 항목을 한 번, 두 번, 세 번 훑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데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김지안입니다. 그녀는 여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른 직원이 도와주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하늘 씨는 계신데 김패트리샤 씨도 계시고 하지만 그녀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김지한님은 없습니다. 그들 뒤로 연회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높이 솟은 센터피스,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400명의 하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님, 혹시 확인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아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물러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가고 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뒤로 칵테일아워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웃음소리. 언니, 나 지안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한숨. 왜 전화했어? 나 좀 바빠. 나 호텔이야. 하객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서. 침묵. 저는 기다렸습니다. 알아. 마침내 언니가 말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예상했지만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난 언니 동생이잖아. 언니는 차갑고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정말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결혼식은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지안아. 대단한 사람들 말이야. 사진이나 찍어주는 애가 아니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 비행기 타고 왔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니야. 오라고 한 적 없어. 너는 그냥 선물을 주고 싶었어. 축하해주고 싶어서. 선물? 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말이야. 어디 보자. 직접 만든 앨범? 아니면 무료 촬영 쿠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언니가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나도. 절대 아니야. 넌 항상 우리 가족의 수치였어. 집으로 가, 지안아. 제주도에서 네 쥐꼬리만한 인생이나 살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저는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인 호텔 로비에 서서 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치거나 울거나 애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선물은 접수대에 두고 갈게. 그래, 맘대로 해. 소란 피우지 말고. 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언니가 언제 그것을 열어볼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물 테이블은 사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티파니 블루, 에르메스 오렌지, 황금 리본이 달린 광택나는 흰색 상자들, 크리스털 디켄터, 은색 액자, 영이 많이 적힌 수표가 들어있을 봉투들이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은색 상자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를 돌려보냈던 직원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불확실했습니다. 동정심인지 거절당하고도 떠나지 않는 여자를 의아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빈자리를 찾아 선물을 놓았습니다. 웅장한 선물들 사이에서 작고 초라해 보였고 간과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리본 아래에 끼워 넣었습니다. 언니 서연에게, 동생 지안이가. 손님,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직원이 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웨딩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큰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연애장군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안 어딘가에서 가족들은 축하하고 있겠죠. 어머니는 아마 언니의 드레스를 칭찬하고 있을 테고 아버지는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항상 갈망하던 관심 속에서 빛나고 있겠죠. 아무도 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곧 저를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샹들리에와 현악 사중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나쳐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꺼내 제주도로 가는 다음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신라 호텔을 뒤로하고 택시가 출발할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셉션은 곧 시작될 것이고 서연 언니는 곧 제 선물에 손을 뻗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2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운명 혹은 최영자 할머니의 영혼이 마지막 카드를 던지기로
결정한 순간으로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송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전화 왔습니다. 이수진 대표님이라는데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이수진 대표는 웨딩업계의 전설이자 국내 최고의 VIP 웨딩 플래닝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연예인, 재벌가 결혼식을 도맡아 했죠. 또한 최영자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구나, 지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영자가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네가 이룬 것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단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화한 건 서울에 사진작가가 필요한 신부가 있어서란다. 아주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최고를 원해. 그래서 내가 에버라이트 스튜디오가 최고라고 말했지?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이 대표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부가 네 언니란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난주에 계약서에 서명했어. 이 대표님이 계속했습니다. 네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건 전혀 몰라.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고 작업물에 반했어.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도 저희를 추천하셨나요? 네 할머니라면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야, 지아나.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지.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이 대표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이미 입금됐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네가 직접 갈지는 전적으로 네 선택이야. 저는 창밖의 제주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자기가 소유주인 줄도 모르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연 언니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언니는 브라이덜 샤워를 열었습니다. 이수진 대표를 통해, 그리고 강남 사극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 프라이빗 룸에서 30명의 친구를 초대해 샴페인을 마시며 여왕처럼 굴었죠. 대화의 주제는 최 가문의 보석 컬렉션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주 목걸이를 예물로 할 거야. 언니가 사람들에게 공언했습니다. 컬렉션 가치만 30억이 넘거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게 자기한테 간다니 정말 멋지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항상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녀였잖아. 내가 그 보석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 거라는 걸 아셨지. 까르띠에랑 싸구려도 구분 못하는 내 동생이랑은 다르게 말이야. 어머니도 샴페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네가 갖기를 원하셨을 거야, 우리 딸. 넌 항상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잖니. 둘 다 몰랐던 것은 그 컬렉션이 이미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제 것이었죠. 언니는 결혼식 전에 보석을 가져오려고 강 변호사님께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언니는 단순한 서류 지연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드레스룸에 맞춤 진열장까지 짜놓고 유산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 씨 가족에게도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보석에 감명받은 재벌가 사람들에게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죠. 아마 어떤 잡지에 공개할지도 이미 계획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언니가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내뱉은 거짓 위에 쌓아올린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보석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고 믿었죠. 언니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대한민국 상류층이 그 순간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택시는 해가 지는 서울 시내를 지나 김포공항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곧 피로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 건배 제의, 케이크 커팅,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전통에 따라 신부가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이 있겠죠. 저는 공항 라운지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통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주황색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은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때 저를 봐주셨던 그 눈빛.
샵 살 때 제게 주셨던 카메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선물을요. 가장 위대한 보물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조용히 전해지는 것들이 진짜 보물이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 언니가 어떤 여자가 될지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항상 언니를 선택하리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진실을 쥐고 있도록 확실히 해두신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45분. 칵테일 아워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하객들이 착석했을 겁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디저트 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 특별한 선물을 열어보게 하겠죠. 제 은색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 유언장의 사본, 제게 쓴 편지, 할머니와 제가 단골 보석상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한 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단에 제 이름이 명확히 인쇄된 에버라이트 스튜디오 계약서 사본이었죠.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아주 곧 언니가 그 상자에 손을 뻗을 것이고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는 동안 신라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말씀드리죠. 연회장은 웅장했습니다. 아이보리색 미넨이 덮인 100개의 테이블,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향해 뻗은 흰 장미와 수국 센터피스,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코스 요리를 서빙하는 동안 실내 악단이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하객, 서울의 엘리트들, 민주씨 집안의 방대한 인맥, 언니가 신중하게 고른 인상적인 친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맞춤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서 다이아몬드를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곁에서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언니가 항상 자격이 있다고 말했던 완벽한 남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부모님은 헤드 테이블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부심에 벅차 계속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아버지와 악수하며 두 가문의 결합을 자축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어야 할 빈 의자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칵테일 아워 동안 언니는 연회장을 돌며 칭찬과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착용하고 있는 보석에 대해 묻자 언니는 은밀하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컬렉션을 볼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상속받거든요. 30억이 넘는 갑오들이에요. 내년 봄 자선갈라 때 그 진주를 하고 갈 거예요. 하객들은 적절하게 감탄했습니다. 이제 디저트가 서빙될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신부께서 케이크 커팅 전에 몇 가지 선물을 열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언니는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 씨도 옆에서 미소 지었죠. 선물들이 높이 쌓인 테이블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티파니와 에르메스 상자들 사이에 거의 숨겨진 채로 흰 리본이 달린 작은 은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언니는 여왕이 왕자로 다가가듯 선물 테이블로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요? 언니가 말하자 장내가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언니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바카라 크리스털 꽃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초대 세트였죠. 각 선물마다 우아한 미소와 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언니의 손이 은색 상자에 닿았습니다. 언니는 상자를 집어들고 카드를 쓱 보더니 짧게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요. 언니는 근처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보낸 선물이네? 제대로 참석할 형편도 안 되는 그 동생 말이에요. 몇몇 하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준 씨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뭐가 들었는지 보자. 뻔하지 뭐. 수제 쿠폰이나 자기가 찍은 사진 같은 거겠지. 언니는 관중을 향해 여전히 미소 지으며 리본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하고 공식적으로 보이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언니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펴줬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과 서명으로 뒤덮인 법정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 편지지에 쓴 손편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노부인과 어린 소녀가 보석상 앞에 서 있는 사진. 언니의 눈이 법정 문서를 훑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뭔 더 그래? 민준 씨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있던 어머니가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아가? 언니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할머니는 날 사랑했어. 절대 이러실 리가. 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400명의 하객이 침묵 속의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색 상자 바닥에는 언니가 아직 펼쳐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식간에 헤드 테이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문서를 훑었습니다. 공중된 서명, 법적 인장, 그리고 최가문 보석 컬렉션이 김지한의 단독 소유임을 선언하는 문구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년 전 날짜야. 할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이라고. 연회장의 수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드 테이블과 가까운 하객들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신부의 충격받은 표정, 손에서 떨리는 서리들. 아까 말하던 그 보석 얘기 아니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30억짜리 컬렉션 말이야. 자기 거라고 했잖아. 언니도 그 소리를 들었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가짜야. 언니는 범죄 증거처럼 서류를 치켜들었습니다. 내 동생이 위조한 거야. 걔는 항상 나를 질투했어.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 좀 보자. 아버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자필 설명이 적힌 편지. 서연이는 이 보석들을 트로피로 여기지만 지안이는 추억으로 여긴다. 나는 누가 내 유산을 존중해 줄지 안다.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짜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었죠. 어쩌면 처음으로 할머니가 두 손녀에게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순 없어. 언니는 편지를 낚아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안 돼. 내 결혼식에서 이러면 안 돼. 민준 씨는 언니 옆에 얼어붙은 채 서서 신부가 400명의 증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혼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막 깨닫기 시작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민준 씨의 목소리가 언니의 울음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는 은색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 하나 더 있어. 언니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바닥, 습자지에 반쯤 가려진 채 또 다른 접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사진 촬영 계약서. 헤더에는 에버라이트 스튜디오 웨딩 서비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이 서명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객 김서연, 대표 겸 소유주 김지안, 지불 금액 2천만 원, 환불 불가. 언니는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서연아, 민준 씨가 종이를 가져가서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동생 회사를 고용했어? 넌 동생이 힘들게 산다고 직업도 제대로 못 구한다고 했잖아. 가족들이 걔를 위해서 인연을 끄는 거라고 했잖아. 몰랐어. 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사 어딨어? 사진사 어딨어? 구석에서 촬영팀과 일하고 있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긴장한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저는 수석 포토그래퍼입니다. 김재한 대표님은 보통 촬영장에 직접 나오시지 않습니다. 네가 걔 밑에서 일해? 사진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버라이트 스튜디오는 200건이 넘는 웨딩을 촬영했습니다. 업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연회장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400명의 하객, 한 명 한 명이 언니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억이라고 했어? 그리고 동생이 사진회사 대표라고? 서연이가 실패작이라고 부르던 그 동생? 민준 씨는 여전히 계약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했니?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찾느라 바빴으니까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이걸 수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수습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하신 분 계신가요? 서연 언니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꿰뚫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패자라고 불렀던 동생이 자기 결혼식 사진을 찍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도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믿어주세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언니는 이제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짓는 선택을 하거든요. 수근거림은 이제 웅성거림으로 커졌습니다. 언니는 마스카라가 번진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빌어먹을 서류들을 쥐고 헤드 테이블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보초처럼 언니 옆에 서 있었지만 그들도 언니만큼이나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수진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이 완벽한 날의 모든 디테일을 지휘하던 우아한 웨딩 플래너였죠. 이제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특유의 침착한 권위를 가지고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언니의 떨리는 손에서 법정 문서를 가져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녀는 근처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최영자 여사가 이 수정조항에 서명할 때 제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도 제가 함께 있었죠.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친구야. 이 대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내 40년 지기 친구였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게 정확히 말해줬지? 그럼 말해봐요. 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셨는지 말해보라고요. 이 대표는 동정 비슷한 눈빛으로 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서연이는 보석을 트로피로 보지만 지안이는 추억으로 본다. 지안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준 유일한 아이였다라고. 그 말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는 확실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하셨지? 이 대표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안이는 한 번도 내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서연이는 멈추지 않고 요구했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 언니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증인이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의 은발 신사가 일어섰습니다. 웬만한 차보다 비싼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모습. 정 대표, 국내 굴지의 미디어 그룹 CEO이자 민준 씨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나는 김지한 씨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내 딸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객이 600명이었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장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테이블의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지한이라면 에버라이트 스튜디오? 우리 재단 갈라 행사 찍어줬는데 보그에도 나왔잖아요. 더 많은 하객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트모 가문 결혼식도 찍었대요. 거기 예약하려면 2년 기다려야 한다던데? 내 친구 말로는 스케줄 꽉 차서 연예인 결혼식도 거절했다더라. 언니의 얼굴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도 안 돼. 지안이는 그냥 낯선 사람들 사진이나 찍는 애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정 대표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서부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웨딩 포토그래퍼 중 한 명이죠. 어머니가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40억?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꼼짝 않고 서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계산하고 재평가하고 자신이 두 딸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는 중이었죠. 말을 안 했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정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신네 가족이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던데요. 언니가 민준 씨를 향해 돌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바꿔. 걔는 내 나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걔는 여전히... 서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만해. 신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폭발 후의 먼지처럼 진실이 연회장에 내려앉았습니다. 400km 떨어진 곳에서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항 라운지에서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울리게 두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5번, 10번, 15번 왔습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 그 다음엔 아버지였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전화 받아. 네가 다 망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안아, 당장 전화해라. 얘기 좀 하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해명해라. 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 상자에 뭐가 들었던 거야? 알림이 쌓이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은 그들의 분노, 절박함, 요구로 빛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을 때 부재중 전화는 47통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재회하는 가족들, 작별하는 연인들, 노트북을 두드리는 비즈니스맨들을 지나쳤습니다. 공항에 있는 누구도 도시 건너편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한 가족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신부가 400명 앞에서 울고 수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탑승권을 직원에게 건네고 탑승교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끄기 직전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언니도 부모님도 아닌 민준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지한 씨, 박민준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에버라이트 계약서에서 번호를 알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입구에 서서 승객들이 지나가는 동안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겠습니다. 서연이는 달래지지가 않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합니다. 그냥 당신이 배신했다고만 해요.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이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직업도 못 구해서 가족들이 널 위해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만나보거나 당신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게 실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승무원이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손님,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좌석으로 걸어가며 계속 읽었습니다. 피로연은 일찍 끝났습니다. 이수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뒤 하객 절반이 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빚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제 역할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 당신께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명확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멀어질 때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시간. 그건 우리 중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죠.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래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민준 씨의 메시지,
텍스트 속에 얼어붙은 언니의 비명, 해명하라는 부모님의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명할 게 없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지도 않았고 언니를 속여서 계약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맡기신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보석에 대한 진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 가족이 28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요. 상공 어딘가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겠다고, 부모님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거나 방어하거나 이해받으려 애원하지 않겠다고. 평생 저는 그들의 무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자신을 작게 만들었죠. 충분히 조용하고 착하고 성공하면 그들이 마침내 저를 봐줄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갈 때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보낼 메시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열어두지도 않을 거야. 들어올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해. 그게 제 새로운 경계였습니다. 언니가 사과하고 싶다면, 정말로 사과하고 싶다면 듣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알고 싶다면, 진짜 저를 알고 싶다면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에 착륙했을 때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시작 혹은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디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인 제나가 제가 스튜디오 사무실에 들어설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해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틱톡과 릴스 영상이 벌써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재벌 신부, 알고 보니 무절하던 동생이 수십억 자산가? 참교육 현장. 결혼식 하객 누군가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헤드 테이블에서 언니의 표정이 거만함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서류를 읽으며 절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대표의 연설도 담겼습니다. 정 대표가 제 회사를 언급할 때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언니에게 그만 입 다물라고 차갑게 말하는 민준 씨의 목소리까지. 댓글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할머니가 누구한테 보석을 줄지 정확히 아셨네.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사이다다. 신부 인생 전체가 400명 앞에서 팩트체크 당했네. 수천 개의 반응을 스크롤했습니다. 저를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 30초짜리 영상만 보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예요. 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새 문의가 300건이나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찍지도 올리지도 바이럴을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온 세상이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기자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김재한 대표님, 화제의 결혼식 영상 관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삭제했습니다. 오늘 미팅 다 취소해줘.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건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작일 뿐이었고 가족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일 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최근 촬영한 사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리셉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로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입구 근처에 서서 완전히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진주 귀걸이에 실크 블라우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가는 붉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내 데스크를, 벽에 걸린 상패들을, 에버라이트 스튜디오가 실린 잡지 표지 액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네 거니?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네.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에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러 왔다. 네가 언니 결혼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니? 저는 결혼식에 없었어요, 엄마.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 선물 말이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실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문서는 진짜고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상자 속 모든 게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제가 망신 준 게 아니에요. 언니가 자초한 거죠. 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동안 자기 것도 아닌 보석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약혼자한테 제 얘기를 거짓말로 했고요. 제가 실패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엄마,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가족에게 투명 인간이었어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을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 사무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선반에 진열된 상패들, 업계 인정서, 국회의원이 딸 결혼식을 기록해줘서 고맙다고 보낸 액자 편지, 벽에 걸린 사진들, 침묵 속에 쌓아 올린 경력의 증거들, 어머니의 눈길이 할머니 81세 생신 때 찍은 저와 할머니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보이던 우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들썩이며 오는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널 망쳤구나. 어머니가 손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망쳤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쏟아내게 두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요구하는 게 많았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에 대해 시끄러웠지. 넌 그냥 조용했고 불평도 안 하고 달라고도 안 하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넌 괜찮은 줄 알았어. 우리가 필요 없는 줄 알았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없을 걸 아니까 기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내가 널 잃어가고 있다고 하셨어. 난 듣지 않았지. 그냥 과장하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날 용서할 거라 기대 안 한다, 지아나.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이제 보여.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침묵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언니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 서방이 신혼여행을 미뤘어. 어머니가 공허하게 말했습니다. 본가에 가 있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디오 때문에 더 안 좋아졌어.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어디에나 퍼져 있어. 조회수가 300만이래. 서연이 회사 사람들도 다 봤어. 회사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휴직하라고 했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통쾌함도 기쁨도 아닌 그냥 무거움이었습니다. 더 있어.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민준 서방 부모님이 사돈댁에서 네 아빠한테 전화했어. 서연이가 거짓말한 게 더 있는지 물으시더구나. 그 집안 알잖아. 체면 중시하는 거. 서연이는 대답을 못했어. 네가 다 조작한 거라고.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수진 대표가 사돈댁이랑 친분이 있잖아. 진실을 말해줬지? 그래서 언니는 보석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의 신뢰, 시댁의 존중, 직업적 명성, 평생을 바쳐 만든 완벽한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널 원망하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일부러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해.
전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연극을 멈춘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네가 우리 중에 제일 강하다고 하셨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다. 어머니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 오랫동안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해가 바다로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건물은 조용했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와 제 사진을 집어들고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때 저를 봐주던 그 미소한 눈. 할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허공에 물었습니다. 물은 대답은 없었지만 뭐라고 하실지 상상이 갔습니다. 나는 씨앗만 심었단다, 아가. 자라난 건 너야.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의 결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언니, 28년 만에 눈을 뜬 어머니, 두 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고 있을 아버지. 그들을 영원히 벌하고 싶진 않았지만 다시 투명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의 문을 잠그진 않겠습니다. 만약 언니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저를 비난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정말로 책임을 진다면 들어주겠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저를 알고 싶어 한다면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쫓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정해준 자리에 맞추려고 저를 작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오거나 아니면 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열어두지도 않을 거야. 들어올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해. 그것이 저의 경계였습니다. 명확하고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았고 그 이하로는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고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최 가문의 컬렉션이 개인 금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안 대대로 내려온 12점의 정교한 보석들, 1920년대 진주 목걸이, 아르데코 다이아몬드 귀걸이, 옛 공작 부인의 것이었다던 사파이어 브로치. 저는 각 보석을 조심스럽게 들고 그것을 착용했던 손길들, 담긴 이야기들, 그것이 상징하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이것들을 사진 찍어 자랑할 트로피로 원했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소유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자 여사의 유산을 기리는 명판과 함께 공예관에 전시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 겁니다. 언젠가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 보석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와 함께 물려줄 겁니다. 금고를 나올 때 은행 지점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아님, 대여금고 안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미처 못 봤네요.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아나,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구나. 서연이에게도 남긴 게 있단다. 내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진주 팔찌야.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그 가치를 이해한다면 의미 있는 물건이지. 언젠가 서연이가 알게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할머니가. 저는 은행 로비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할머니는 언니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셨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저는 할머니를 기릴 겁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요. 할머니가 항상 믿어주셨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요. 언니의 결혼식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에 있고 에버라이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제가 바닥에서부터 일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이럴 영상은 잊혔습니다. 유행이 늘 그렇듯이요. 제 이름은 더 이상 검색어에 오르지 않고 기자들의 전화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뚝뚝 끊기는 대화였지만 천천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일에 대해 묻고 저는 대답하고 어머니는
듣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3장에 걸친 자필 편지로 수년간의 무지함을 사과하셨습니다. 아직 답장은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 중입니다. 언니와 민준 씨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경멸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성공을 얼굴에 들이미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언가를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견조차 흔들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언니를 파멸시키려고 결혼식에 간 게 아닙니다. 마침내 보이기 위해 갔습니다. 테이블에 두고 온 그 선물은 언니를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그어야 했던 적이 있나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설명란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보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